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보신 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오늘은 템플릿으로 항상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간만에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위의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매일 목격하는 현상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이다. 마치 어떤 과학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 이 사회를, 조직사회를 사회과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으로 본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분류 역량, 흔히 하는 방법은 모은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이리저리 궁리해서 어떤 예외 규칙을 만들어내며 결국 정리를 끝낸다. 이것이 분류이다. 많은 경우 이를 조사라고 한다. 둘째, 상관관계 수립 역량.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대개는 통계를 걸러내서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패턴 유형이나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낸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연성의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다. 그러면 셋째 단계로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해야 한다. 이 결과에 대해 그럴듯한 원인을 내세워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낸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나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찾아낸 원인 가정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진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쭉 해왔는데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가 과학의 발전 단계인데요. 첫째 단계의 분류는 선사시대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가장 오래된 과학은 아마 천문학일 것입니다. 하늘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12궁도라고 불렀다. 대분류 밑에 정교한 소분류를 만들어서 생생한 상상력으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둘째 단계의 상관관계는 약 2000년 전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다. 케플러의 상관관계 세계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단계의 원인과 결과는 뉴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뉴턴은 왜라는 질문을 줄기차게 고집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바로 중력 법칙을 생각해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논리적 도출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만 우리는 주제 영역이 과학임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질병을 검토해 봅시다. 분류, 격리는 구약 성경에 나올 만치 오래되었다. 코로나19 때 가장 강력하게 격리를 한 곳이 중국의 예가 있죠. 상관관계는 에드워드 제너의 천연두 면역 방법입니다. 해보면 안다는 것은 수용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원인과 결과는 루이 파스테르였다. 질병의 원인을 세균으로 가정했다. 가정들은 여전히 반정, falsification 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진실이 아닌 유효성과 관계가 있다. 이 과학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확인과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거 확인과 증명을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애매한 한미 정상회담, 결국 무엇을 논의했나?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빈말은 적당히. 오카자키 연구소 웨지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익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서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과제나 양국이 오랫동안 대립해온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 두 정상은 동맹의 근대화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비판자들은 한국이 경제무역 문제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담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합의된 3,500억 달러의 투자에다 1,500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았지만 반도체, 자동차, 관세, 원자력 협력 같은 핵심 과제에서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국 측은 투자의 대부분이 대출이나 보증으로 구성돼 손실 위험이 최소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측은 사업이 실패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직접 투자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이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차이도 메우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선언 없이 끝났다. 주요 과제의 합의가 없음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일본, 인도, 이탈리아는 모두 트럼프와의 회담 후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구속력 있는 약속 없는 이상 향후 협의에서 쌀의 우선사항을 반영한 진짜 청구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들은 진정한 협상은 이제 시작된다고 말한다. 무사히 끝난 것이 가장 큰 의의. 회담 몇 시간 전에는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려 한국에서는 마치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긴장의 이면은 무엇인지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국은 원자력 협정의 개정 추진이나 자동차 관세 인상폭의 일본, 유럽 균일화 등의 주요 과제를 정면으로 트럼프에게 요구하려고 해 미국 측을 화나게 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에 대한 아부 작전으로 일관하기로 했을 수도 있다. 회담에서 트럼프도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서는 그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피했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은 한껏 아부했고 트럼프는 신이 났다. 세계도 이제 슬슬 트럼프에 대한 아첨 전략은
적당히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직 대통령의 무정견적인 대미 유도와 트럼프 일기 북미 회담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 등에서 충분히 전략을 짜는 등의 준비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게 일본 측의 서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역할로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한일 관계. 그는 또 다른 파트너는 일본이라며 방미 전에 방이란 것을 언급하며 미국과 함께 삼국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방미길에 오른 뒤 8월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한국의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8월 15일 이재명의 광복절 연설도 억제적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재명의 대일 언행을 감안할 때 아직 이재명의 신뢰성을 자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의 자세는 중요하다. 일본 측도 그에 호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숙청혁명 트럼프에게 누가 입력했나? 김수혁 기자가 시사인에서 9월 15일 날 보도한 것을 끌고 왔습니다. 숙청혁명이 트럼프 X의 소셜미디어에 나왔기 때문에 배경에 극우 또는 종교계 간의 위험한 공조가 있다는 우려가 이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극우를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극우를 자꾸 얘기한다면 이 뉴스를 보도하는 시사인도 극자가 있어야만 극우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극자가 없는데 어떻게 극우가 전면에 나서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또는 종교계 사이에 공조가 깊고 넓게 뿌리를 뻗은 결과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마가라인이 이재명을 안 좋아한다? 물음표를 붙였네요. 그동안 한미 극우 연결고리의 한 축으로 주목받아온 것은 애니첸과 한국보수주의연합 KCPEC이다. 시사인 909호 윤석열의 부정선거 유니버스 그 오래된 기원을 찾아서 기사 첨부. 애니첸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받아온 또 다른 인물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다. 트럼프가 교회에 대한 급습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을 들어 극우 세력보다는 종교계의 실질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트럼프와 밀접한 고리가 있다. 트럼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유관단체 행사에서 영상 연설을 하고 약 250만 달러를 받았다. 이 트럼프의 극우라고 얘기한 보수적인 역량을 주고 떼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네요. K-CPEC은 미국의 CPEC의 고든창이 있고 뉴트 깅리치라고 통일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뉴트 깅리치가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폴라 화이트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이번에 암살당한 찰리 커크 또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그리네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태평양을 오가는 위험한 한미 공조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조짐이었는지도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트럼프의 교회 급습 발언은 해프닝, 안심하기엔 이르다. 이상원 기자가 시사인에서 9월 15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보수 개신교는 거의 확고한 지지 세력이다. 이들의 종교관은 한국 개신교 극우와도 닮았다. 미국의 보수 개신교라고 그러고 한국 개신교는 극우라고 아예 그냥 표현을 하네요. 한국의 아주 잔인한 교회 급속 수색을 지적한 일. 첫째, 트럼프는 트집을 잡았다. 무역협상에서 한국의 저자세를 유도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둘째, 본인 말처럼 트럼프는 오해를 했다. 종교 자유의 위축을 우려했으나 한국 설명을 듣고 의혹은 풀렸다. 트럼프는 왜 이 정보를 수용했나이다. 대부분의 종교처럼 개신교에도 도덕은 절대적 가치다. 트럼프가 더 도덕적이라고 믿는 이는 지지층에서도 근데 소수다. 신실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표를 몰표준 까닭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보수를 자칭하지만 본래 신학적 원칙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우선하는 이들이라 후보 인격과 무관하게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내막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1세기 들어 미국 개신교회가 처한 상황은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다. 신자 수에서나 이념적으로나 줄이었던 때가 저물고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었다. 종교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정교 분리를 어기고 소수 집단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였다. 번영신학의 내용은 단순하다. 사람이 더 큰 믿음을 보일수록 하나님은 물질적 편안함을 제공하신다는 것이다. 이 번영신학은 우리나라가 원조 아닐까 봐요. 우리나라의 그 신앙이란 것이 원래 복을 빌어달라는 기복신앙인데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그 집회가 끝났을 때 그 목사가 축도를 해주는데 대부분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축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으니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개신교에서는 거기에다가 헌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한국에 제가 젊었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제가 개신교를 교회 주식회사라고 비판해가지고 장로들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보고 좌빨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보에다가 누가 헌금 얼마 했다고 다 그걸 기록을 하니까 그거 자기 그 돈 잘 번다는 맛에 그런 거 사이드로 약간 좀 빠졌습니다. 정치적 이득 위에 종교밖에 몰아갈 수도. 예수를 믿었더니 돈이 많이 벌었다는 레퍼토리. 최종 목표는 국가 자체를 지배하는 것. 신정 국가화다. 국가는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국가에 개입하는 것은 그런데 옳다.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 생각이다. 팀 엘버타저 나라 권력 영광을 인용을 했네요. 이 시각을 에서 보면 정부가 교회를 수색하는 것은 이유불문 종교 박해다. 교계 출신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왔다. 한편으로 이들은 미국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고 트럼프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벼려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트럼프가 계산적이고 속된 인물이라는 이유로 국내 개신교 극우 세력이 그에게 거는 기대를 조롱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들과 함께 믿는 종교 역시 그들만큼 세속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보수를 기독교 개신교하고 보수 세력하고 싸잡아가지고 지금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근데 제가 이런 사진을 그냥 했는데 옛날 그 청계천 사진입니다. 소리내어 읽고 난 기분이 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분이 이런 청계천 판자촌에서 판자촌 같은 그 옛날 그 구닥다리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차 미관세 내일부터 15%, 협상 안 된 한국차는 25%. 이윤정 기사가 조선비디에서 9월 1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16일부터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본보다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이제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관세 격차가 지속될수록 한국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은 물론 경쟁력까지 악화될 수 있다. 한국도 미국과 자동차 관세 15%에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 약 486조 6천억 원 규모 개미 투자 펀드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직 25%를 내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차 대부분을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관세 25%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해야 하는 구조다.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은 주로 전기차 공장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아저씨는 전기차보다는 기름을 많이 떼는 전통 화석연료차를 선호를 하고 있죠. 미국 경제를 위해서. 현대차, 기아가 관세를 고스란히 차량 가격에 전가한다면 일본 차보다 비싸진다. 그 구두로 얘기한 것을 현재 기아 스포티지가 3290달러인데 토요타 라브4가 32,850달러입니다. 차이가 우리나라께 2,560달러가 쌌었는데 관세를 우리가 25% 먹으니까 관세 후에 37,863달러가 되고 토요타 라브4는 15% 관세를 하면은 37,778달러로 일본 토요타 차가 85달러 싸지는 겁니다. 이제 거의 비등하게 됐다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 차를 사지 않겠냐. 요 생각은 사실은 그 내러티브 소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2년 5월 하이아트 호텔에서 바이든과 회담 결과 발표가 그 하이아트 호텔 내에서 같이 걸어 나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트럼프에 의해 반격당한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전기차 이런 협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기업 조직 출신들은 그 둘이서 하이호텔에서 뭔가 좀 바이든한테 이득이 되는 뭔가를 제안을 하지 않았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또 의심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그렇게 바이든을 공격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망상이기를 좀 바랍니다. 저는 1년 조달 300억 불, 3,500억 올인때 환율 폭등 불가피, 한미 관세 후속 협상. 9월 15일 홍태화 배문숙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미 직접 투입 요구, 한 보유액의 85%, 외환 보유액은 약 4,133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를 다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기는 날라가가지고 환율 폭등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 규모면 한 외환시장 붕괴 수준이다. 무제한 통화서와포 미국 수용은 불투명하고
오늘 보면은 그거 거절했다고 그러죠. 서명한 일본은 외환보유액 세계 2위 1조 3,040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6조 6,500억 달러, 5,500억 달러인가요? 투자는 충분히 견딜만 한 거죠. 일본은. 그러니까 서명을 한 거죠. 투자 방식 이익 배분 놓고 한미 간 이견. 미국 측은 한국이 투자금 전액을 특수목적법인 SPC에 직접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정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비기축 통화 한국은 일시투자 환율 급등 불가피해. 한미 통화사업부 체결 불확실, 투자기간 최대 늘려야. 외환 보유액은 결국 환율 조절의 실탄이라는 의미다.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외환당국은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파는 매도 개입을 진행해 환율이 오르는 속도를 조절한다. 그 실탄의 규모를 전부 끌어와도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 초반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 거시 경제에 대해서는 저는 알 방법이 없네요. 한국 외교부 장관 이번 주 중국 방문 예정 연합뉴스 보도 로이터 거를 가져왔습니다. 9월 14일 건데요.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국 연합뉴스가 일요일날 보도. 조 장관은 수요일경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시진핑 주가 국가주석의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 트럼프는 지난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해 서울의 가장 큰 라이벌인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낭독한 내용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김 위원장에게 큰 양보를 했다고 추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무부 장관이죠. 얼굴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이네요. 이 시기에 외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고생이 많수다. 네팔 정부를 무너뜨린 젊은 활동가들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 요거는 디스코트라는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프타브 아흐메드와 니탄 무커지 두 기자가 로이터에서 9월 15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카트만두 전직 DJ와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네팔 비영리 단체가 비디오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앱을 사용하여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네팔의 새로운 임시 지도부를 설립하는 데 있어 예상치 못한 권력 중개자가 되었습니다. 총리를 사임하게 만든 대규모 시위에 디스코드 메시지 앱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했다고 시위에 참여한 12명이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미 네팔 대통령과 육군 원수를 설득하여 부패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유명한 전 대법원장 수실라 카르키를 임시직으로 네팔 최초의 여성 총리로 임명했다고 3명의 위원이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네팔도 내각제인 것 같아요. 내각제인데 대통령은 명예직인 그런 것 같습니다. 구릉은 목요일 시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모든 부패한 정치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DJ에서 혁명으로 G세대의 혁명. 시위는 정부 부패로 인식되는 정부 부패를 겨냥한 것으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금지 조치 이후 시작되었으며 이 지침은 철회됐다. 타미네팔을 설립하기 전 DJ였던 구룽은 2015년 네팔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9,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민구호단체를 조직한 경력이 있는 시민 활동가인 모양이네요. 팔로워가 16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팀원과 구름과 함께 디스코드 게시물을 올린 사람으로 24세의 카페 소유주 어떤 사람이 있고 또 박학과 졸업생인 내한 나지 당길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혁명, G세대 혁명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네요. 최소 51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시위로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네팔의 평온이 돌아옵니다. 비나즈? 안 읽겠습니다. 어렵네요. 9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이네요. AP에서. 요건 그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수실라 카르키 네팔 임시총리 가운데가 9월 13일 토요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단명한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로 촉발된 반부패 시위 중 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 민간병원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평온을 찾은 그런 카트만두 시내의 그 통행 차량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카 월드에서도 자세하게 일요일 날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끼리끼리 해먹는 그것이 친중 정치 세력들이 끼리끼리 계속 해먹었는데 이번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친중 세력들이 제거되고 재판을 받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친중 세력들을 재판할 일이 왜 안 일어날까 궁금하네요. 이례적인 오피스 빌딩도 JR 규슈, 반도체 도시 구마모토 재개발로 인구 증가. 뉴스 일본 공업신문인데요. 뉴스 뭐라고 못 읽겠네요. 이게 이 철도 회사가 그 빌딩까지 짓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TSMC라는 대만 반도체 대형 공장이 들어오면서 구마모도 시 경제 인근 구마모도 현 경제가 발달을 하고 인구 유입이 또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무 오피스 빌딩을 지금 짓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돈 있으면은 그또 이게 우리나라가 생각은 근데 돈을 가지고 일본이 싸니까 어쨌든 싸니까 우리나라가 서울보다는 엄청 싸죠. 몽골 제국도 이루지 못한 세계 일체화 이또 사토시 인류의 역사는 교역, 외교, 전쟁 등의 교류를 거듭하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동이 교류를 문자로만 이미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도를 활용하면 문자나 연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역사의 배경이나 구조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저도 지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몽골 제국도 이루지 못한 세계의 일체화, 그걸 이룬 사람은 누구인가? 임마누엘 월러스테인이 근대 세계 시스템으로 이론화하고 핵심과 주변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불을 축축하는 선진지역, 주변은 착취당하는 종속적 지역이고 이 구분이 훗날 선진국과 개도국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사상 최초의 백권 국가는 17세기 네덜란드로 이어 18에서 19세기에는 영국, 20세기에는 미국으로 그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궁극적인 분단과 와해가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한계가 바로 몽골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 세계 시스템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것은 경제, 즉 세계 경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리즈로 보도를 흘러는 것 같은데 그 세계 경제가 지금 다시 격변을 트럼프 아저씨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세계사 제 인물이라는 책에서 일부 발췌 편집을 했답니다. 사진은 마치 몽골 제국의 그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하는데요. 뭐 세계 패권, 세계 일체화. 어쨌든 요즘들 나가는 거 보면은 이제 민족국가라는 개념들은 다 사라지고 세계 단일 정보, 세계 단일 통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로 해가지고 세계 단일 정보화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적 발언을 하죠. 매국노 발언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고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말 쓰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주지사가 되고 혹시 알아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나올지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그리워요. 중국인들 사이에 난리난 서울병. 유지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9월 15일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그립다. 중국 젊은이들이 새 유행어 더 우인 해시태그 1억 뷰. 중국 MZ세대 열광. 중국 누리꾼 친절한 한국인 경험담 공유. 한국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 서울병이 더 심해졌다. 중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친절의 눈물이 난다. 한국의 야경과 분위기가 너무 그립다. 서울병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다. 서울에서 유학하거나 여행을 마친 MZ세대가 귀국 후에도 서울의 분위기와 추억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다. 우리 동네 그 편의점에도 그 알바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한국말 그래도 잘하죠. 근데 딱 억양을 들어보면은 중국 유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그 유학생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애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또 한국에서 취직이 안 되고 돌아간다. 그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미국 유학생을 중국에서 스파이가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공산당 그 엘리트 코스는 못 들어오게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하도 그 인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한국이 그립다 알바를 하더라도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그 한국말이 그 중국 애들 말 들을 때는 참 그 부드럽고 또 서울이 그 표준말이라는 게 참 듣기 좋은 얘기죠. 그 중국은 그 사성이라는 게 있어 억양이 있어야만 그게 이제 그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죠. 중국 그 말 자체가. 좋아요 78만 서울병이 심해졌다. 영상 중국서 인기. 중국판 틱톡인 더 우인에서 서울병 해시태그 그 영상은 누적 접수 1억 회를 넘겼다. 서울병에 눈물 흘리는 중국 청년들 한국 여론은 엇갈려. 영산 속 중국인은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고 출세의 길이 좁은 사회에서도 한국인들은 제한된 조건 안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찾아낸다. 적은 자원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점은 중국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는 이미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소비되고 있으며 서울은 글로벌 MZ세대가 닮고 싶어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다. 자국 현실과 한국의 자유와 친절함을 비교하면 상사병 같은 감정이 든다. 정부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허용, 최근 명동 일대에는 극우 성향의 단체의 집회가 열리는데 그거 무비자 있고 단체 관광 이런 거 그런 거 제주도 이런 것 때문에
또 하면 안 됩니다. 중국도 일시 중국 무비자 입국 뭐 그런 거를 또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정치적으로 꼭 선거 때 비슷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 유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별 볼 일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유학생들이 혹시 한국의 스파이 짓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아닙니까? 시진핑이 그렇게 지금 중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계속 비춰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문 후 만족도 높아 서울을 힙합 도시로 인식, 서울병 현상을 한국 문화의 매력과 중국 청년 세대의 동정심이 맞물린 결과로 본다. 김태현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는 사드 사태 이후 교류가 줄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국 문화가 자신들보다 한 수 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지금 중국의 젊은 부모 세대는 한류 1세대다. 과거 동대문에 와서 쇼핑하던 기억이 있는 세대라 한국 문화에 대해 친근함이 몸에 배어 있다. 이 사진은 약간 상사병에 걸려서 울먹이는 중국 여성의 사진, 틱톡인 것 같은데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한참 운동권 출신인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사를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7억인과의 대화 이런 거를 얘기할 정도로 노조 운동에도 이해찬이처럼 뒤에서 조정하는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친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친해졌었는데 제 부하 직원으로 세상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야. 당신이 학생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친구는 회사를 관두고 대학교를 중간에 잘렸으니까 그래서 고졸 출신으로 그 회사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문수 같은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중국에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돈도 꿔 갔었는데 어, 그렇게 중국을 찬양하던 걔가 형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느껴보니까 그런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늙고 외로운 서울 고령가구 첫 30대 나홀로족 40%, 최현진 김영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통계들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비친족 가구 이런 것도 12만 가구가 있다고 해요. 친구나 직장 동료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 결혼이 10쌍 중 한 쌍은 국제 결혼인데 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도 남성은 중국인 여성과 주로 결혼했고 여성은 미국인 남성과 가장 많이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상사병 걸리고 뭐 어쩌고 또 여성들이 중국 남자들을 싫어하나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남녀 평등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은 남성들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허구한 날 설거지하고 애도 봐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중국 피가 많이 섞이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혹시 알아요? 중국 여자들이 또 스파이 역할로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게 의심하는데 우리도 같이 의심해 줘야지.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동남아보다는 좀 뭐 생김이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좀 날지는 모르는데, 기왕이면은 서양 여자하고 결혼 좀 해라. 서양 여자가 또 백발에다가 그럼 2세들이 더 이쁘게 나오지 않겠냐. 응? 요즘 뭐 독일 여자들 뭐 여러 이 서유럽, 동유럽 여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라고 하는 거를 보는데, 능력 있는 한국 남자들이 그 서양 여자들 좀 꼬셔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남성들도 서양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저는 오케이예요. 그건 오케이예요. 사진 그냥 청명한 사진 한번 그냥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늑대에게도 템플릿으로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늑대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